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허익 박사님이 쇠물길 플러스에서 강연하신 강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동성애는 금기의 단어인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성찰. 이 동영상을 본 후에 제가 페북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동성애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곽혜원 박사의 강연을 들은 바로 직후에 동성애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허호익 박사의 강연도 들어보았다.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과 학교에 소속하여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해온 그가 어떤 이유로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보는지 매우 궁금하던 터였다. 허익 박사는 연세대 신학대학원에서 나와 함께 조직신학을 공부한 절친한 지인이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토착화 신학, 통일, 이단 등을 연구해온 그는 최근에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주제인 동성애 문제를 연구한 후에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을 펴냈다. 이 강연에서 허익 박사는 자신의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의 논리를 매우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대다수의 한국인들과 한국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성애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한 그의 용기가 돋보이며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설명한 그의 논리도 매우 탄탄하고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서 본문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이 부족한 편이고 성서의 율법이나 계명 중에서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것과 유지되어야 할 것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설명해 주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다. 이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얼마 후에 허익 박사님이 내가 쓴 책에는 성서의 본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만 듣고 내용을 깊이 알지 못했군요.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바로 이 책을 나한테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어제 이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썼듯이 인류의 최대 위기는 지구, 기후의 위기, 로봇 인간, 지능형 인간, AI의 출현, 종교 위기라고 제가 말했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되는 주제의 하나는 동성애다.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을 쓴 저자가 오늘 이 책을 내게 보내주었다. 이 책을 차분히 읽어본 다음에 중요한 쟁점을 정리한 후에 유튜브 방송도 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기대한다고 그러시고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좀 보았는데 전체를 다 보지 못했고요. 앞으로 시간 나면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평가했듯이 동성애에 대한 성서적 관점,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동성애를 평가하느냐에 특히 또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자신의 주장에 중요한 근거로 끌어오기 때문에 저는 신학자로서 법적인 문제, 의학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신학적인 측면, 성서적인 견해를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 모두 제 6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 1부는 성서와 동성애, 2부는 동성애는 범죄인가, 제 3부는 동성애는 질병인가, 제 4부는 동성애는 소수의 성지향인가, 제 5부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적 성직 허용의 역사,
동성애자 성적 허용의 역사, 제6부 한국사회와 교회의 동성애 관련 논란. 제6부를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제1부의 제5장 성경의 동성애 금지에 대한 본문 비평적 재검토입니다. 모두 14개의 질문을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또 부가 설명과 해설도 붙이고 또 저의 질문이나 저의 추가적인 생각들을 여기다가 추가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째 날, 첫째 주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 내용을 요약하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호익 목사님은 동성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성서 본문을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본문이 굉장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중요한 본문이죠.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리고 이제 바울의 중요한 기절. 바울은 동성애가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 가지 성경 본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이제 호익 박사님은 제3의 성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과 남녀 혼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은 원초적인 상태에서 남성, 여성, 그리고 남녀성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성을 또 말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1462년 세조 시절에 남녀 한 몸을 지닌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사방지라고 지었고요.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에서도 소개되고 아마 영화도 이 내용을 한번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유엔은 외부 성교로는 성별을 판별할 수 없는 제3의 성, 간성, 사이간, 성, 간성 인터섹스의 인구 비율이 약 0.5%에서 1.7%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의 몇 개 주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몰타, 네팔, 그리고 독일 연방도 그렇습니다만은 제3의 성을 인정하고요. 남자를 M이라고 하고 여자를 F, male, female 약자로 MF 대신에 미국의 뉴욕시는 중간성을 X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뉴욕시는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의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호익 박사님은 이런 자료에 근거하여 이처럼 제3의 성이 현존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남녀 간의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를 지향하는 성소수자가 있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동성애와 양성애는 잘 아시지만 무성애는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는 성행위에 관심이 적거나 없는 지향성을 일컫는 단어고요. 범성애라는 말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정체성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범성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제3의 성, 다양한 성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자고 호익 박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책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뭐냐? 이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흔히 자웅동체라고 합니다. 수컷과 암컷,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동물은 대부분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주어진 성별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염색체에 의해 생식소가 정소, 난소 중 하나로 발달되며 난소를 가지고 난자를 만드는 암컷과 생식선인 정소를 갖고 정자를 만드는 수컷으로 구별합니다. 이를 자웅이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동물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개의 개체에 암수 양쪽의 생식소, 난소와 정소를 가진 것을 자웅동체 혹은 암수 한몸이라고 부르고 식물의 경우에는 자웅동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웅동체, 암수 한몸으로 태어나거나 암수 형태를 바꾸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쇠발치라고 하는 물고기 여기 볼 수 있는데요. 이 쇠발치는 암수 생식기를 모두 가진 자웅동체로서 짝을 만나면 서로 암컷과 수컷 역할을 해서 서로 번식하지만 짝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자가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암컷, 수컷의 두 성기로 자가 수정을 해서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로 아주 자주 먹는, 즐겨 먹는 회죠. 이것도요, 수컷에서 암컷으로 변해가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색댕기 곰치로 불리는 리본장어는 리본처럼 몸이 얇고 길고 화려함을 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리본장어, 색댕기 곰치는 유어기를 거쳐 수컷으로 성장한 뒤 성장기의 절정에 이르면 암컷으로 성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암컷에서 수컷으로 또 변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흰동가리는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으로 말미잘과 공생관계를 이루죠. 흰동가리는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해 번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을 바꾸는 이유는 특이하게도 모계 중심의 군락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개비는 해안가의 바위 등에 붙어서 생활을 하는데요. 짝짓기를 할 때에는 옆에 있는 개체에게 유연한 생식기인 교미 침을 뻗어 정액을 주입해 번식합니다. 이 젖지동물인 삿갓 쪽의 거북의 손 이런 것도 자웅동체입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힘들 것 같은데요. 평생 성별을 여러 번 바꿀 수 있는 해양 생물도 있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고등동물일수록 성전환을 하기가 거의 어려운데 하등동물에는 이런 성전환을 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를 반씩 물려준다면 암수의 개체가 적은 상황에서도 번식이 가능하고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환경이 불리한 하등동물 생물 세계에서는 자웅동체가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도 자웅동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가진 존재가 있지 않느냐?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5,100만 명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약 86,700여 명이 이런 자웅동체적인 어떤 특징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유튜브의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자웅동체 인간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저도 보았는데 도대체 저는 여자야 남자야? 한 운동선수죠. 제목은 몸은 남자인데 외부 신시키는 여자다. 남자야 여자야. 이런 제목으로 보도되었는데 남아공의 육상선수 셰메냐와 같은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자웅동체, 남자와 여성의 성적인 어떤 기능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셰메냐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800m 부분에서 월등한 실력차로 금메달을 딴 뒤에 성별 논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데일리 텔리그래프에 따르면 10일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검사 결과 셰메나의 몸속에는 고환이 있으며 외부에는 여성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몸속에는 남성이 가진 고환이 있고 자궁간 난소가 없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보통 여자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관은 완벽하게 여성인데 물론 여기 근육이나 이 형태 보면 얼굴 모양 보면 정말 남자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몸속에는 진짜 남성적인 성기가 있고 여성의 자궁과 난소가 없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는 분명히 여성의 외관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나와서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관만 보더라도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띈 이 셰메냐를 여러분 최근에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도 남성과 같은 씩씩하고 터프한 여성들도 들어 있지만 남성 가운데도 여성적인 그런 남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꽤 궁금해 했지만 알지 못했던 문제가 왜 여자가 가진 젖꼭지,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신체 모유 수유기관인 젖꼭지가 왜 남자에게도 달려 있을까 궁금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젖꼭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쾌감이다. 일부 연구자들도 쾌감을 느끼기 위해 태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데요.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다 그렇게 젖꼭지가 어떤 성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꼭지를 자신이나 남이 만지면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남자가 여자만이 가져야 할 젖꼭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답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생성되고 난 후에 6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눈, 코, 입, 귀 그리고 팔다리 윤곽이 형성되는데 바로 그때 놀랍게도 젖꼭지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특징을 가진 채 태아가 처음에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6주가 지나면 태아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염색체는 XY잖아요. 이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 남자로서 자라게 되고 Y 염색체가 없는 여자들 XX 염색체는 그냥 여성의 특징을 계속 발전해 나가서 여자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달리 처음부터 성영색체가 남자와 여자의 영색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여자로 자라다가 나중에 남자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도 특히 남자도 성전환을 한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젖꼭지를 가졌다면 젖도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호르몬 변화를 주면 남자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젖꼭지가 나오고요. 동물에도 그렇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풀려난 전쟁 포로 중에서는 수천 명이 유방이 커지고 젖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군 포로 수용소 생존자 500명이 젖을 조금씩 흘렸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내분비 계통,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자웅동체로 태어났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등동물들은 남녀 한 몸이고 자웅동체여도 갈등과 사회적인 알력이 없이 잘 생존한 수술을 하면서 번식하는데 인간은 이제 유독 오래도록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혹은 남자와 여자인 두 가지 성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성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자살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성 정체성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지도가 달라지고 선진국을 비롯하여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성에 대한 폭넓은 포괄적 이해와 관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성 정체성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류수라는 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했고요. 최근에 변희수 하사도 하사로서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로 지금도 논쟁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법적으로도 성전환 수술을 한 후에 법적으로 여성으로서의 법적인 신분을 취득했다고 하네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보통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높은데요.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XY 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2배 정도의 동성애 경향을 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한 계기가 훨씬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들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특이하게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의 내용이 사진과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한겨레 오늘 신문 일자로 남성으로 전환한 이한결 씨와 26살입니다. 엄마 정은혜 씨 사진과 그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의 정체성은 트랜스젠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의 올해부터 26세 이전에는 딸로 자라다가 아들로 전환한 자신의 자식을 이렇게 환대하고 수용한 그런 너그러운 표정,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아래 성전환했던 남성으로 성전환 변우빈 씨, 22살이죠. 중간에 있는 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했다고 하고요. 양쪽에 부부가 나란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여전히 오늘 똑같이 보도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인간들도 제3의 성 혹은 자웅동체적인 성을 띤 사람들이 하나의 성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이제 결정하는 외모와 달리 내부의 여러 가지 성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의 성으로 자신의 성의 특징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권의 책을 제 아내가 사서 읽다가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의 뇌, 루안 브리젠딘지엄, 황야숙 옮김, 남자의 뇌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게이와 이성애자의 뇌 사이에는 회복적인 혹은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게이인 남자의 뇌에서 시상하부의 한 부분이 시신경 교차상핵이 이성애자 남자의 뇌보다 2배나 크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그 후에 2차에는 성장하는 뇌가 테스토스테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이의 뇌가 이성애자의 뇌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여자의 뇌라는 책에서는 뇌에는 성적 지향성에 관계된 회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뇌의 변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태아의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변이와 호르몬 분비다.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겪는 경험들도 뇌의 변이를 강화하는 특정 뇌회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동일한 저자 루안 브리젠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에 처음에 성서 본문 세 개를 인용했는데요. 그것과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과 충돌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적 혹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제3의 성을 알았는데 왜 유대인은 제3의 성을 몰랐을까? 그리스와 유대 땅이 그리로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요. 비록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동 거리가 꽤 넓었고 교역과 여행이 매우 빈번하게 인구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은 외부 사회에서 제3의 성이 있다는 현실을 알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 유대인 가운데서는 제3의 성을 지닌 자웅동체형적인 인간이 없을까? 성서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남성들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또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남성적인 활동을 한 여성들도 소개하지만 남성과 여성적인 특징을 동시에 지닌 사람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죠. 물론 성서가 그걸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유대인 문헌은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유대인들도 분명히 제3의 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성경에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제3의 성을 알았다면 사랑이 인간의 관계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그런 관계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동성애의 가능성도 가능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자고는 유대인이 왜 제3의 성을 모르거나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는지는 정말 제가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하나의 질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제3의 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사회, 급진적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앞당겨온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종과 가족의 구별이 철폐되거나 극복된다고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땅의 출생에 의한 그런 인종이나 가족의 공동체의 개념을 넘어서거나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성의 구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현실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부활의
후에는 모든 인간들은 성구별 없이 차별 없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앞당겨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했다, 가까이 왔다, 우리 가운데 이미 활동하고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종이나 가족의 구별만이 아니라 성적인 구별도 뛰어넘는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활동 속에서 남녀의 차별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여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나라의 증언으로서 남자만을 불렀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주에는 여성 제자들, 여성 신앙인들이 꽤 많고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결혼하시지 않으셨지만 상당히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품성, 여성적인 특징을 또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적인 어떤 외관의 신체적인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묘사할 수 없지만 그분의 어떤 활동이나 성품을 보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초월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권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주장의 하나가 창조 질서를 동성애가 깨뜨린다, 위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에 창조 질서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하나님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바라고 희망하며 실현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창조인 창조 질서에만 매여서 그 질서에 국한해서 폐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창조 질서를 가장 유일무이한, 가장 강력한 인간이해, 동성애 반대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분명히 밝힐 것은 저는 동성애 반대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며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한다고 해서 허익 박사님과 더불어 또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그런 노력으로 이 동영상을 만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는 한국교회를 뒤흔들 만큼 앞으로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아주 뜨겁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수교단들은 동성애 반대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결교단도요. 성결이란 교단 이름 때문인지 성결이란 말은 더럽고 악하고 세속적인 것과의 분리다. 우리 성결교단도 장차 동성애를 반대해야 성결교단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뵐 수 있고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서신학대학도 일종의 신앙 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 때도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문장을 그 속에 넣었어요. 논쟁도 하지 않았고 깊은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좀 얼렁뚱땅 빨리 그 신앙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요. 사실 교수님들은 목사님들에게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정치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에 솔직히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의 신대, 통합적 신대는 굉장히 큰 갈등 속에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더 빠르게,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하여 저도 이제 퇴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욱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 고민하고 더 빨리, 가급적 더 빨리,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호익 박사님의 논제를 제가 요약하면서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또 지지할 것은 지지하면서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근거와 입장을 찾아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오늘은 그 동성애에 관한 질문 그 첫 번째 제3의 성이 존재하지 않는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